어제 파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가 이어지는 청문회들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이틀 파행이 됐는데, 자,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도 여당 민주당과 또 정의당이 불참을 해서 예. 이 국회 아까 그 간사들이 합의하에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내각의 총리를 임명동의안을 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첫 번째 또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례를 따져봤더니 하루 연기한 예는 있는데 예. 아예 이렇게 오늘 못하게 되면 수일 후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7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또 수일 후 다시 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거예요.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건이 넘는 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중에서 거의 한 79%는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총리와 장관의 차이는 뭐냐면 장관은 어차피 지금 뭐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뭐 시간을 주고 역시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을 때 임명 강행하지만 그러니까 총리는 무조건 본회의 투표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청문회 이틀을 하고 그리고 또 비판할 거 하면서 또 추적할 거 검증할 거 검증하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국민들한테 보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본회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결을 했다라는 걸 생생히 보이는 과정을 장관 말고 총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뭐 그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해서 시작 자체를 연기한다는 건 민주당이 어찌됐든 처음부터 삿발을 좀 세게 잡자. 길을 제압하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자료 제출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이낙연 총리 때, 또 정세균 총리 때, 김부겸 총리 때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3배가 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만큼 의혹이 더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료가 지금 뭐 1000건 이상을 요구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봉급 명세서 다 내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 부동산 관련 자료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자료는 뭐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은 거죠. 다 100%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뭡니까 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의혹 중에서 통상 관련 분야의 고위직일 때 외국인 법인 임원들에게 장기 임대했다라는 거 이런 자료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자료를 이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앤장 이런 법인에 있을 때 고액 고문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단 글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켜야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그래도 통과되려고 보는데 국회에서 말이죠. 지금 청문회의 자료 요구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게 공방이 있습니다만 예. 청문회가 이렇게 연기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봐서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에서 넘어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석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느낌도 들긴 드는데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자료 제출 중에서 자료 요구 중에서 개인 생활이나 사생활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청문회 취지에 비춰볼 때 한계점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들만 보고 그런 다음에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돼야 되죠. 해명이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에서 나중에 부결시켜도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무조건 사생활이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한다라는 것은 저도 총리 후보자를 청문하고 그런 부분을 검증한 청문회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
당당히 지출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누가 봐도 과도하게 70년대 이후에 뭐 봉급에 관련된 거 다 제출하라 이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이제 임대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뭐 전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의 자료는 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여야가 자꾸 합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총리 후보자 낙마시키고 또 이 청문회 가지고 삽바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현안도 지금 많잖아요. 예. 지금 이 한 후보자 청문회 다음 달 2일에서 3일 이틀간 이제 다시 열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부분 자료 제출이 그때도 좀 부실하다면 그때 청문회도 파행이나 혹은 좀 난항을 겪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도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디에 주력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후보, 그러니까 그 총리와 장관 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 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딪힐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것들을 다 강경하게만 몰아붙였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게 발목 잡기냐 아니면 대선 불복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에 완전히 공백 상태를 만들었느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도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이런 어떤 레드라인 분명히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모든 전선을 다 싸운다. 이건 사실 여론이 납득할 수 없겠고요.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 18명과 총리, 한덕수 총리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전선을 마련해 가느냐에 네. 대한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는 열릴 것 같아요. 어쨌든 청문회를 아예 안 여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예. 뭐 서로 뭐 오가는 어떤 공방은 있을지언정 청문회야말로 어쨌든 기존의 지상파를 포함해서 이런 보도 전문 채널까지 해서 생생하게 중계를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 의혹도 제기하고 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호기를 굳이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결을 하든 뭘 하든 본회의장은 그 다음 얘기고 저는 총리 후보자는 오늘 여야가 이제 협상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하자라는 선에서 좀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예. 자, 다음 달 2일, 3일 이렇게 한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또 바로 다음 날인 5월 4일에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한 후보자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가장 이제 그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처럼 단순히 도덕성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비중이 적을 것 같고 예. 검수한 바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의견을 밝혔잖아요. 여야가 합의된다면 중재안.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훈 후보자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 윤 당선인의 아주 복심이고 측근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 A 이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을 가장 많이 세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공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속내가 어느 후보자를 이제 낙마시키려는 생각은 나름 있을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분들도 몇 명 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가 공방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의 문제라고 봐요. 한동훈 후보자가 도저히 뭐 법무부 장관으로는 안 되겠다. 너무 대통령과 너무 친하고 너무 측근이고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제 강공으로 나가겠는데 이 부분은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윤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뭐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간 여야 간에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 같고 예. 저도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강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얘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 대치가 풀리나 했던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를 했던 지난 금요일 이후에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합의안 재논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선회 배경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중재안이 이제 그 금요일 날 타결된 이후에 예. 양쪽 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완전히 커뮤니티 그 당 홈페이지가 완전히 폐쇄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양쪽 다 지지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예. 그럼 그 반대의 목소리를 주말 동안 누가 더 견뎌내느냐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부도 그렇고 또 의총에서도 그렇고 절반의 어쨌든 승리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게 금요일 상황이고 그런데 토요일 지나면서 일요일 날 급박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예. 여론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잠재워지지 않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다. 비난의 어떤 여론이. 그리고 실제로 좀 들여다봤더니 이 설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의총에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에다가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과 참 가까운 사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검사 출신이니까 오죽 검사의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타협했겠느냐라는 먼저 생각하는 생각. 예. 또 그 두 번째는 윤 당선인과 충분히 또 이렇게 소통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 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법률 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이 어떻게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의총에 들어간 의원들이 지금 나중에 수뢰하고 있는 그 왜 입장을 바꿨느냐에 대한 어떤 예.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명분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명분은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이 반대를 헤쳐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런 얘기들, 뭐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또 뭐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가 사실 금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중재안을 오케이를 했는지, 그것도 민주당보다 먼저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전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 받아들였다고 그럴 때 예. 좀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어요. 왜 이제 그 말씀 드리냐면 예.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어쨌든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 당장은 이제 4개월까지는 그 선거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 4개월 이후에는 못 하는 거고 부패나 경제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1년 6개월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되면 그때도 이제 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적어도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거였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장 검수 안박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일단은 뭐 4개월 또 1년 6개월까지는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이런 기구들이 그 범죄 대응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그 수사권을 갖고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서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의외고 국민의힘도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원래 이 타협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잘 됐다. 그러나 뭔가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 날 그 합의하고 난 다음에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리고 전 보수층의 여론도 여론입니다만 일반적인 여론도 어쨌든 검찰 수사권을 다 뺏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그런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 다 알면서 합의가 된 건데 그날은 별 얘기 없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재논의해야 된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입장이.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지금 뭐 짬짬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선거에 관련된 거 그거는 그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왜 이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예. 지금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건 6개월이에요, 공소시효가. 그 지방선거가 곧 있을 거 아닙니까? 6월 1일 날. 그렇게 된다면은 선거법 관련 이런 논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사건하고 많이 달라요. 예. 그럼 이제 경찰이 수사라고 하다가 나중 얘기입니다. 당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4개월이 지나면 이제 검찰 수사권이 없는 거니까 선거에 관련된 거는 공익자범죄하고. 그럼 그걸 하다가 3, 4개월 지나서 다시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확보했으니까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동원해서 행사를 해가지고 권한 행사해서 다시 수사하려고 해도 예. 이미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선거가 눈앞에 있지 않다면 이런 이제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 별로 명분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빈약한 얘기인데 당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은 분명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돼요. 예. 선거와 공직자범죄 물론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이 반론이 더 많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하고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 어려웠던 검수완박 법안을 일단 합의해서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그 해외
그 출장도 연기하고 포기하면서까지 해냈는데 이게 합의한 다음에 이걸 재논의하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그 전에 판단을 못했고는 서로 상의하지 않았던 간에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굉장히 예. 명분은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추인한 이 합의를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예. 인수위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배현진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배현진 대변인의 표현이나 혹은 인수위 측의 어떤 입장은 인수위나 혹은 그러니까 당선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랄지라도 옛날에는 왜 대통령이 당 총재인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지 당의 어떤 그 총재라는 이름으로 당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이 총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정당 민주화 그러니까 당 대표도 선거위에서 대표를 하고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불리던 원내 대표도 선출에 의해서 양쪽 투톱의 어떤 체제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이 이것을 정당에서 하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입법화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 이 당선인 측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찾아간 것에 대해서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로 받은 것이기 개입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그런 상황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전화 보고로 받았지만 그 당시가 부산에 있었고 부산에서 예. 굉장히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안이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합의를 봤습니다라는 정도의 포괄적인 어떤 보고였다라고 사후 보고 말씀하시는 예, 사후 거죠? 보고였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윤 당선인은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는 몰랐던 걸까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당선인과 전혀 뭐 사전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이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뭐 합의를 보겠습니다라는 식의 보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다만 중재안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쓴 적은 있습니다. 내가 낸 안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양쪽도 안 다 내놓고 박병서 의장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낸 안이 거의 다 관철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중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는 아마 뭐 사전 보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중재안이다 또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어떤 보고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인수위 지금 입장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도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 합의 직후에는 뭐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다, 뭐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는데 자,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뒤늦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윤리위에 징계 회부되고 이런 것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일각의 추론이 있더라고요. 추측이 있는데 예. 우리가 뭐 그걸 뭐 단정하거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나 공직사법, 공직자 범죄 문제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분명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 그건 뭐 보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만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다 기소 수사가 분리되는 국가가 오히려 적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검찰이 뭔가 반성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와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르다고 저 보는데 이 대표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 아마 여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선거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이거 뭔가 여야 정치인들이 뭔가 이해관계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상식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 중재안 합의 번복에 대해서 재논의는 없다, 재협의는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처리 명분을 얻으면서 자, 일사천리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본회의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도 예. 강경파들은 원안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된 이상 중재안을 파기한 건 국민의힘 쪽이다라는 예. 명분을 얻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지자들은 그가 강력하게 지금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 그 직전까지 중재안 직전까지 출구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예. 굉장히 임계점이었어요. 딱 임계점 벗어난 상태. 왜냐하면 당내에서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반대. 그러니까 이번 검수완박을 반대하던 목소리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고립된 상태, 그러니까 우군이었던 참여연대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또는 뭐 형사소속 학회라든지 또는 뭐 대법원에서까지 법원 행정처까지도 의견을 내면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이 고립된 상태였다가 지금 중재안으로 좀 숨이 튀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원안을 만약에 밀어붙인다 한다면 다시 그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 비난도 물론 명분을 잃은 국민의힘의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예. 거기서 다시 또 민주당도 똑같아 하고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강경파 목소리세요. 그렇다면 원안대로 할 거야라고 입장을 취하면서 예. 결국은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양보를 했다. 그리고 그 양보한 안대로 앞으로 사개특위든 뭐든 끌어들여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국민들 쪽을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전 상황만 해도 여론전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로 당내에서도 지금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명분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합의가 됐던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거 안 된다. 여론이 안 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주장할 근거가 있는 거죠. 자신들로서는 양보를 했는데 최대한도 양보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중대범죄수청이 범죄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될 때 검찰 수사권을 빼낸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권을. 그래서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양보했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걸 이제 파기하게 되니까 원안으로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민주당이. 그건 오히려 명분이 또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중재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당에 강력하게 중재안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고 예, 합의가 됐으면 이제 박병석 의장도 직권상정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요, 이제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워낙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 가지고 상정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재를 다 하고 합의해 놨는데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파기한 거니까 박병석 의장으로서도 중재안 그대로 직권상정할 좀 명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대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개특위나 이런 데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들을 반영하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중재안 했고 예. 합의를 파기했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박병석 의장은 명분이 있는 거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재안을 박 의장이 마련을 했고 그걸 네. 지금 민주당이 올리는 거니까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혹시 중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워낙 예.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각이 달랐는데 예. 그 어쨌든 양쪽의 민주당의 관점에서 봐도 이 합의가 마음에 안 차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주장했던 사람들도 보면 합의안이 마음에 안 차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어떤 다수결을 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자꾸만 가는 게 정치 발전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래서 양쪽이 좀 양보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물론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이거를 또 다시 중재를 시도한다? 민주당이 들을 리가 없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중재안에 응하지 않아도 예. 재중재안에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명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5년 국정 운영의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도 있었고 대담도 있었는데요. 자,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좀 거침없는 소회를 털어놨는데 특히나 이제 윤 당선인에 대해서 발탁한 게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어떤 징크스 하나를 좀 징크스라고 할까요? 역대 계속 되풀이왔던 것들이 깨진 상황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10년 징크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즉, 한 번 어떤 진영의 정권을 맡기면 5년 끝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연달아 했고, 예. 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연달아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연달아 한 진영에서 연달아 5년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교체를 해와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자신은 퇴임을 하지만 어쨌든 정권을 다른 진영에 내준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쨌든 불명예스러운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상대 진영으로 가서 정권이 이양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는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 아마도 아이러니하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냥 단순히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많은 어떤 소외가 담겨 있을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표현 중에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라는 표현이 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근 2년 가까이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런 어떤 다툼으로 보이는 갈등으로 보이는 구조 속에서 거리를 뒀거든요. 예. 그것을 좀 더 빨리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니까 양쪽 다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갈등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으로 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임명권자로서 개입을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빨리 가려서 그 갈등을 빨리 해결했더라면 누구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칙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 소외가 바로 우리 편으로 했어야 했나라는 표현 속에 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윤 갈등 상황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교수님? 글쎄요,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퇴임 앞두고 좀 예. 아이러니하죠. 윤석열 당시 이제 지검장을 검찰총장 발탁을 하고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적폐 수사를 잘 해왔던 거였잖아요. 근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처음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좀 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글쎄요. 이번에 있었지만 이론이 또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가 깊겠어요.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참 대단히 역동적이다.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이 지금 상대 정당에 가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 또 국민의힘이 또 뭐라고 말을 하던데 그건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전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소외 들만 하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고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4만 표 차이로 졌지만 지긴 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스스로가 정말 애매하죠. 본인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정권은 사실 처음 민주화 이후에 10년 주기설이 깨진 첫 장본인이 됐고 말이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또 그리고 이번 민주당 대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정권 교체론과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선거 중립이라는 명제를 앞세워서 현 정부를 공격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지원 유세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은 최대한 좀 중립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그 어제 대담에서는 좀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아쉽고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아까 그 정권이 한 진영이 승계된 경우,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승계됐다든지 혹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승계된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정권 교체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공격을 했을 테고 특히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넘어갈 때는.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느냐? 선거 중립 지켰습니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단절되지 않고 정권 교체론이 지는 어떤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선거를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자신의 어떤 한 번 더 연임하기 위해서 이 지원 유세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헌법에 대통령의 중립을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스테이트와 연방 그 정부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일 체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정치 사에서의 상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6인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무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와 관련된 6개 부처 장관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선거를 유린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자신의 정파를 드러냈을 때 그렇다면 대통령의 행정부의 어떤 수장이 그랬을 때 그 산하 공무원들의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대통령 중립을 명시한 거고요. 어저께 발언 중에 뭐 내각 책임제에서도 대통령이 지원 유세한다.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라는 건 당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나서서 그 당이 이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당의 당수 또는 총재가 총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어쨌든 이 의원들이라든지 하나의 당이 그 내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 유세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각 책임제 자체가 그러니까 유세에 나서야 되는 어떤 구조고요. 그래서 뭐 헌법부터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말씀이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들 상처 속에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한에는 대통령도 헌법을 이런 식으로 쉽게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고 또 조국 전 장관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 수사가 과도했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앞두고 마지막 사실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좀 있는 마음을 그대로 좀 털어놓는 그런 좀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발언은 이제 그 문 대통령의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로 봐야 돼요. 그동안 말을 좀 많이 아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말을 아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 단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청와대가 굉장히 조심하는 건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 이 문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돼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검찰이 그때 윤석열 검찰이었죠. 과도하게 압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진보층, 지지층, 그것도 강성 지지층들의 지금 현재 그 생각이고 또 어떤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가 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 정권에 많은 전 타격을 줬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은 그게 좀 억울하다, 과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다고. 이건 각자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지금. 보수나 진보층의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생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문 대통령 당연히 그쪽 진영의 분이라서 물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완전히 중립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자신의 소회를 그대로 담담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과거 그 마음의 빚이 있다 이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뭐 여전히 연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고려대학이나 부산대학에서 다 이제 입학시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근데 뭐 그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간에 그 한 개인이 예. 적어도 지금 졸지에 대학 졸업이 취소된 거잖아요. 이 여기서 당연히 마음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고 워낙 뭐 법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전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 저는 뭐 사실 조민 씨의 그 입학 취소는 뭐 법률적으로 뭐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뭐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장관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역시 대통령으로서 소회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뭐 정권 교체기 상황을 고려하면 좀 작심 발언을 네.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